좋은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융합에 관한 좋은 논문들 그걸 읽고 소개할까 한 2편 정도를 소개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 동향 보고서도 많이 내고 융합과학기술원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논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뭐 논문 편수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융합에 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뭐 융합 교육, 스템 교육 해가지고 뭐 교육계에서도 이런 융합에 대한 이제 언급 또는 이제 제도 개혁, 통합 교육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다 융합 교육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딱히 그 융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제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융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인 글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기술 융합 이쪽으로 많이 쓰고 디자인 계통에 좀 쓰고 교육공학 이제 교육학 쪽에 좀 쓰이고 해서 뭐 크게는 이제 뭐 그 정도죠. 기술, 그다음에 이제 문화, 그다음에 교육 요 세 영역에서 융합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통섭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되면서 학문 융합이라는 개념도 좀 생기고 있는데 학문 융합은 주로 말만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신 대학에서는 학문 융합이 이 커리큘럼 중심으로 교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학자들 자신이 이렇게 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학문 저런 학문들을 사실 통합 이제 교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팀 티칭 이런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융합 교육은 아니고요. 통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헷갈리죠. 그죠? 융합, 통합, 뭐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어 정리 좀 해보고 뭐 그런 데는 아무래도 제 글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숙대에 이런 교과 개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글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1쪽에 융합 사회의 출현이다. 교육이든 학문이든 두 가지 차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죠. 내재적인 논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를 한다 하더라도 시학이든 시론이든 시 자체에 내재적인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만 움직일 수는 없고 그 시가 놓인 사회적인 현실, 저는 우리 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현실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또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시의 이러한 학문적인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내재적인 원인과 외재적인 원인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출발은 외재적인 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요. 어떤 식으로 충격을 주었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내적 변인은 뭐 전공자들이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논문 쓰기에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문장 보니까 근대 산업사회, 현재는 뭐 초산업사회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1차, 2차, 3차 쭉 있겠죠. 근데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증기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기기관이네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증기보다는 훨씬 가용성이 높은 범용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은 게 전기죠. 지금 전기 안 쓰이는 데 있을까요? 뭐 이제 일종의 오늘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축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배터리도
전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는 화석연료라든지 바이오 에탄올 등등 또는 이제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이것도 전부 전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속도로 전개가 됐고 뭐 3차냐 4차냐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야. 화석연료 한 200년, 300년 걸렸다고 한다면은 뭐 석탄, 석유 이런 거. 전기 같은 경우는 4, 50년.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 일어났고, 다음에 네트워크 혁명이 일어난 것까지 치면은 뭐 6, 70년. 엄청 빠르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미 진행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실감할 때쯤 되면은 어떤 또 다른 혁명이 예고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혁명에 뒤따라가는 그런 세대들이 될 거예요. 이제 근대 산업사의 특징은 뭐 우리가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다. 자본주의하고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성장주의의 핵심은 파이 개념인데요. 그 성장하면 분배도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 경제 발전의 몫을 나누는 분배도 평등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같이 발전한다는 개념이 성장주의입니다. 시장주의는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주의는 성장주의와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주의가 보통은 이제 이 성장주의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피케티가 쓴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성장하지만 분배는 후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나란히 발전한다는 이 등식이 스미스의 등식이 깨졌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피케티가 자료 사용을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반론도 좀 있고요. 피케티 자신도 이 세금으로 이제 이런 분배 문제를 다뤄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부정확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세습 자본주의와 같은 그 이론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벌의 경우에 100대 기업의 한 85개 정도는 정말 세습 2대, 3대 세습이 된 경우들이고요. 네이버 정도를 제외하면은 10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재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부 세습된 재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세습의 의미는 결국 정경유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우리 한국에서 재벌들이 왜 돈을 막 갖다 주나요? 미르재단 그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장 퇴진 또는 누구누구 부장 교체 인사카드가 먼저 나와요. 인사카드 나와가지고 우리 상호 씨 문제가 많으니까 좀 보내세요. 그러면은 보내면 괜찮은데 안 보내면 그 다음 이제 세무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세무조사 그 국세청 관할인데 나오기 전에 검찰이 먼저 전화를 해요. 세무조사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검찰하고 국세청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건 검찰이 아니고 청와대죠. 그 검찰의 명령은 곧 청와대 명령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아마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와대의 명령에 따르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이죠.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특혜가 다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재벌이 안 망하는
한국의 재벌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조선 해운 2012년에 이미 다 망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뭐 창원, 경남 이 전체가 조선 해운업 전체가 물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가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그때 그 업계가 뭐 했는지는 다 아시죠.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터진 거죠. 지금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300조니 뭐 500조니 이러고 있죠.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세금으로도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의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장시켜 놓으면 분배도 커진다는 이 논리를 너무 믿다 보니까 정부가 막 주도해가지고 경제 붐을 일으켰어요. 부동산 법을 뭐 다 통화량 팽창, 인플레이션 각오하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수습하나요? 보통 수습은 진보 세력들이 합니다. 진보 세력들이 딱 들어와가 수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만 태백으로 먹는 거야. 경제를 말아먹고 경기 후퇴시키고 뭐 제가 잘 아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얘기를 해보면은 오세훈이가 빚내가지고 서울 막 붐을 일으켰죠. 박원순이는 빚 갚느라고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빚내서 잔치하면 박수치고 허리띠 졸라매라 그러면 싫어요. 근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한데 근대 산업 사회는 이런 발전 또는 성장 우선주의로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 뛰어가는 놈이 있으면 뒤처지는 놈이 있는 거죠. 결국 경쟁 지상주의로 가는 것이고요.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아시면 근대 사회는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성장은 좋은 것이다. 성장의 반대는 뭐죠? 네? 추락? 네, 성장의 반대는 태보도 되고 또 침체 속에는 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굶어야 된다는 거죠. 굶주림, 학교 못 가는 거죠. 영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침체를 우리가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왠지 그냥 근검 절약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우울함이 없어요.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성장제일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 반대를 부정적인 것으로 씁니다. 그럼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저도 이제 고민 중인데 저는 노동당은 탈퇴를 했어요. 권영기 아무튼 예전에. 그리고 당을 못 정하고 있다가 최근에 녹색당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근데 녹색당은 뭐 이게 실체가 좀 없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중심으로 녹색당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장의 이 그늘을 정확히 알려주고 이제 생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삶의 방식을 문제 삼는 쪽입니다. 생태주의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대 산업사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이념이죠. 그래서 아직은 인기를 끌 수가 없는데요. 초산업사회로 접어들면 초산업사의 특징은 뭐냐면 질병, 기근, 뭐 이러한 재난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산업사회, 그리고 인간의 노동 시간이 6시간 이하에서 4시간 정도로 줄어드는, 아이 좋네요.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회. 복지가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스페인 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가 망한 건 연금제도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거죠. 연금이라는 것보다는 사회 기관, 특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게 초산업사의 특징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전부 무료가 되고요. 그 안에 제가 봤던 프랑스의 급식의 경우에 보니까 완전 호텔급이던데요. 그래서 전부 탁 서빙 쫙 나와가지고 접시마다 다 해주고 1시간 동안 식사 시간이 1시간이야. 그래서 전식, 본식, 후식 다 나오고 디저트 다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떠들면서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해요.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뭐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럼 상호 존중, 배려 이런 거 다 배우는 것이고 초산업사의 특징은 이렇게 일자리는 주로 일시간은 줄지만 생산성은 자동화 등을 통해서 늘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분배는 사회가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보다. 근데 사회에서 주로 쓰는 거는 크게 두 부분인데요. 교육이라는 부분, 한국은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국방비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결국 이제 문화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는 쪽이 초산업사회로 가는 건데요. 이제 대학의 경우로 보자면은 대학 안에 이제 많은 연구소들이 산업체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이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학 기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초산업사의 특징은 지식 정보화를 넘어서는 겁니다. 산학연 협동과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데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초산업사 이미 초래했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개 이상의 창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마찬가지고 예일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창업을 목표로 막 지원해줘요. 그리고 정말 많은 졸업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고 있어요. 이 창업이라는 게 뭐 대학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대학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산학연 연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친 지식과 실제 제품과 시장이 요구하는 지식이 일치해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역할 분담은 하고 있어요. 대학 쪽에서는 좀 이론적이고 또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 생산하는 쪽이고 이제 산업체 쪽은 이것을 제품으로 구현하는 쪽이고 그럼 이 둘이 결국 융합을 해야 되잖아요. 일찌감치 그래서 융합에 대한 강조가 2010년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요걸 이제 주로 이끌어낸 융합교육을 이끌어낸 이제 학자가 이제 스티븐 핑커 같은 학자이죠. 그래서 이론적 기반을 갖고 뇌과학, 인지과학이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이제 이런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사회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미래 사회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그냥 복잡해졌죠. 복잡계라는 현상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통일 대박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해서는 문제가 오히려 더 헝클어져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잡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참여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시스템적이라는 것은 통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온통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모든 문제죠. 우리 삶 전체가 해당되고요. 또 외교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교육 문제,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사회로 우리 진입해 버렸는데 지도자들은 여전히 구호를 외쳐요. 이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수님들도 구호를 외쳐요. 시스템 사고를 못 하는 거야. 시스템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전문가들이 쫙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슈퍼바이저라고라는 이제 이 책임자가 그 문제들을 다 이제 요목화해서 그것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그 시스템을 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그 주도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우리 뭐 최순실 사태 농단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명이 이래라 그러면은 다 해버리는 거. 시스템 사회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철저히 시스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물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 사회 중에 하나가 독일하고, 독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 하나 바꾸는데 10년 정도 걸리는 나라죠. 독일보다 더 많이 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죠. 일본은 바꾼다는 건지 안 바꾼다는 건지 뭐 계속 그냥 아주 세심하게 모든 의견을 듣고 융합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학생이 딱 유학으로 오면요, 한국은 그냥 들어 그러잖아요. 일본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오시면은 일본어 전공자를 옆에 탁 대동해줘서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노트 쓰기 다 해주고 리포트 다 가르쳐주고 무슨 말이 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6개월을 몰입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언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확실한 거야. 그럼 6개월만 지나면 선생님 필요 없죠, 이제는. 이렇게 다 자유롭게 일본에서 일본어로 박사를 수료할 수가 있고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6개월이면 다 끝나버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미국은 시험을 보죠, 그냥. 올려면 자식들 시험 보고 와. 일본과 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은 좀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좀 그렇고. 한국은 오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온 뒤에 시험 보라고 그래요. 한국어. 못 보면은 등급 나눠가지고 요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은 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 93년부터 쭉 진행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 학술 지금 생산되는 말의 한 95%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뭐 시인들이 말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모두 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이 임기가 보통 2년 정도인데요. 가끔은 1년 만에도 갈려요. 이게 뭐 좋은 직책이 아니다 보니까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버리죠. 그러면 위원장이 오시면은 자 이제 우리말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말로 막 바뀌죠. 그러다 이상하니까 그 다음 이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는 이게 더 이상하니까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한자로 막 바뀌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분이 미국에 사신 분이 있으면 야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이제 음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컴퓨터로 막 바뀌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어식으로 바뀌고. 근데 나중에는 포기.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응? 한국은 다이나믹하지만 결국 시스템 사고가 이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문제를 이해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은 걸려도 아마 문제 자체는 좀 덜 발생하는 우리 4대강 보세요. 이건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한국은 곧 종말을 맞이할 거야. 지금 두 대통령이 지금 그런 짓을 해왔는데 미래에 올 대통령께서는 시스템 사고를 좀 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되고 굳이 달려갈 필요 없어요. 한국 여기서 다운사이징 하면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시스템 사고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수학자야. 수학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수학자지만 시를 읽어야 됩니다. 수학자지만 사회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화 비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노 물리학이 지금 대표적입니다.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나노 물리학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는 유전자 층위에서, 생체 유전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게 됐어. 나노 칫솔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겠죠, 언젠가. 버리면 어디로 가요? 자연 순환계로 가죠. 그러면 이 나노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보다 더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아무 대책 없이 막 만들어냈어요. 나노 옷감에서부터 나노 소재, 신소재에서부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노 물질이 범람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공학 똑같죠. 로보틱스 똑같고 바이오닉스 똑같고 연구자들이 그렇게 자기 연구만 하다 보니까 사회로 그것이 환원됐을 때 전체적으로 또 미래 인류에게 특히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요나스식으로 뭐 책임의 원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온난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류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한 벌어지면. 책임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학자든 물리학자든 누구든 모든 학자는 자기의 행위가 이걸 이제 뭐 오늘날에는 이제 AMA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모럴 에이전트, 도덕적 행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세계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기능해야 돼요. 내가 한 연구 업적이 어떻게 이것이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 연구를 포기해야 되겠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걸 못하면 인류는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DNA라는 영화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금지시키니까 혼자 몰래 섬에 가가지고 막 DNA 조작해 돌연변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네? 자, 미래 사회는 그래서 위험 사회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회 발전의 단계를 이렇게 좀 뭐 표현해놨는데요. 첫 번째 전근대 사회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가부장제 사회. 이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버 다이. 안 죽어. 이게 페미니즘이 막 적극 공격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기를 해왔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게 살아나냐면 아노미 때, 족장사회가 출현할 때, 부족사회가 출현할 때, 시리아 이런 데 보셨잖아요. IS 보셨죠? 갑자기 아노미가 딱 발생하면 곧바로 가부장제로 돌아가요. 모든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도 우리가 이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계성, 폐쇄성, 뭐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보수성이라는 큰 특징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사회를 보면은 전문화, 과학화란 말로 딱 과학기술이란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왜 필요한가요? 베이컨 우리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아는 게 힘이다. 무슨 힘인가요? 지배의 힘이었잖아요. 바꾸는 힘. 다 바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욕망의 힘을 극대화하는 거. 자연을 파괴해서
뭔가 내 이득을 얻어내는, 변화하는 힘,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 그 자연 가운데 이제 인간도 포함이 됐어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도 있고요. 매개를 intermediated, 매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법이에요. 법은 정당화된 권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공권력, 정당화된 권력이기 때문에 법으로 입법만 되면 그 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늘 도덕적으로 문제를 이제 갖게 되죠. 근데 이 법 자체가 부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지만 삶의 안정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영 씨가 지금 뭐 농구하잖아요. 그런데 데모하면 농구공 뺏어간다고 그래봐. 그러면 망설이게 돼.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못하는 거하고 데모 안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난 농구 못하고는 못 살아. 거꾸로 얘기하면은 커피 안 마시고는 안 돼. 밥 안 먹고는 안 되고, 옷 안 되고, 뭐 아파트 안 되고, 자동차 다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자꾸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 이하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의가 됐든 아무리 가치 있는 무엇이 됐든 나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어려운 문제야. 저도 그렇죠, 뭐. 왜 입을 아가리를 딱 다물고 있겠어요? 내 애들이 있잖아.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러면, 이제 그 생계라는 부분이 너무나 막중한 이제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굴? 굴종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정화, 삶의 안정화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비판적인 어떤 이런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의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때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은 공론장이라는 거야. 피해 안 받고 말로 해가지고 공론장 안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승리하고 제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소통, 불통, 불통이 돼서 공론장이 닫히면요.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술자리에서는 떠들 수 있지만은 나서기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이런 위험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대로 하면은 정치 행위가 사라지는 거죠. 법을 바꿀 수 없고 새로운 혁신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뭐 독재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의 변화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융합사회로 오면은 핵심이 다양성입니다. 뭐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다양성은 가지수가 많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지가지다. 온갖, 이렇게 온갖, 가지가지. 이 가지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미국 가면 뭐 정말 모든 인종이 있죠. 뉴욕에 가면 뭐 모든 인종의 집합소. 이런 게 가지가지. 한국 산에 가면 저는 관악산을 뭐 세번마다 가지만은 종류가 별로 없어요. 소나무, 참나무 뭐가 있어. 그다음에 바위. 그러니까 한국의 물론 보면 좀 다르긴 한데 꽃들이 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요. 대마도에는 오직 대나무만 있잖아요. 이런 게 다양성이 없는 거야. 다양성이라는 것은 가지가지 종류가 많은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종으로 치자면은 뭐 다양한 인종, 또 성으로 치자면 다양한 성.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남성, 여성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성이 이렇게
말도 다양한 말들, 서로 다른 말들이 뒤섞여 있을 때 다양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 융합이라는 것의 방향은 다양성이라고 했으니까 가짓수를 줄여가는 게 아니네요, 그죠? 융합은 거꾸로 가짓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는 가치는 보다 나은 어떤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위로 가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물 위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긴 하죠, 그죠? 예전엔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라디오가 왜 안 죽을까요? TV 지금은 주방에도 TV가 있고 다 TV가 곳곳에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TV가 다 있는데 라디오가 사라지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언론 쪽 하시는 방송 언론 쪽. 응? 일종의 시간 여행 같은 관광 상품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꼭 장소를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쓰는 옛날 거를 체험하는 것으로서 과거를 체험하는 게 그럼 라디오는 과거의 것인가요? 현재 것, 현재 라디오가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화석을 쓰는 셈이죠. 라디오는 화석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 또 운전 또. 응? 저는 라디오 안 듣거든요. 말씀. TV도 안 보는 거 아니야? 뭐든. 휴식 아닌가요? 화려한 영상과 이미지 때문에 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끔 눈 감고 라디오만 들으면서. 그러니까 융합 시대를 이해할 때 이 라디오 문제가 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잘 안 사라진다는 거야.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편하다는 거야. 그럼 라디오는 변신해야 됩니다. 뉴스 채널로 가면 라디오는 실패해요. 그거는 동영상 멀티미디어로 제공될 때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이제 라디오에서 뉴스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줄어가죠. 대신에 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담, 토론 이런 게 많이 늘어나죠. 와가지고 괜히 떠드는 거야. 쓸데없이 막 떠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여가 늘어나요. 시청자 참여.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자 참여 방식을 통해서 공중파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개인 채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묘한 방식으로 라디오가 변신을 꾀함으로써 공중파적인 공공성과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을 결합시키고 대신에 이런 대담 프로들을 많이 이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한 거죠. 그러면 라디오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변화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생존 욕구가 있는 거다.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도 사실은 잘 안 죽죠.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6만 명 정도가 그걸 들어요.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뭐가 다르죠? 크게 다르진 않은데 팟캐스트는 일종의 방송의 라디오 방송의 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강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찍으면서도 라디오나 이런 토론식 그 방송으로 이걸 대표하면 인기가 높아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의나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단 시청자들이나 또는 이런 청중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구독자 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좀 가벼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탕이죠, 말하자면. 잡탕. 노래도 나오다가
이런저런 자기 사적인 얘기 막 나오다가 공적인 얘기 또 화려한 분석, 입담들이 되게 좋아서 분석을 잘 들어보면 그 전문가 뺨치는 실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오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4명이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주영 씨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 봐줘 그럼 주영 씨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막 어떤 경우는 10만, 뭐 100만까지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라디오가 안 죽는다는 것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의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라디오 듣고 팟캐스트 듣고 TV 봐야 되고 영화 봐야 되고 엄청난 시간을 미디어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융합사회로 간다는 것은 다양성이 무한히 증가하고,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다양성의 역설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정보량이 늘어나면요, 어떤 거는 시청률 제로가 되는 거죠. 많이 보는 것만 많이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또 보이지 않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역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융합사회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요렇게 저렇게 연결해 주면서 알려주는 거. 채널 만들어주고 딱 들어오면 그 채널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쫙 마련해 놓고 있죠. 큐레이션의 시대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사회를 이해할 때 그 열쇠 낱말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면 모든 건 다 거기서 연결이 됩니다. 자, 융합의 시대에 오면은 결국 이제 융합이란 말 자체가 다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과정은 융합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현실 강조를 해놨고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현대는 스스로 진화하는 네트워크 사회다. 스스로 진화한다는 거. 이게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진화, 이제 그 조지 마샬라라는 사람이 해준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이기도 한데, 기술이 과연 인간에 의해서 진화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스스로 진화하는 걸까요? 기술 개념을 어떻게 보냐 문제인데요. 기술을 인간의 도구로 본다면 기술은 스스로 진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죠. 그러면 그 농사 짓는 일은 농부가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막 쌀을 빨리 자라게 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체의 어떤 내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조차도. 근데 기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미래학 같은 거 해보시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정말 완벽한 기술에 값도 싸고 그런데 시장의 선택을 못 받는 기술들이 꽤 있습니다. 거꾸로 기술이 떨어지고 뭐 분량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특이한 방식으로 디자인 하나, 색깔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경쟁 중에 있던 이 더 좋은 기술이 선택이 안 돼서 폐기 처분되고 더 나쁜 기술이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기술이 이제 움직여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폐기됐던 기술이 다시 컴백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좋은 거는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시장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샬라는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기술력이 앞선 기술이 결국은 선택을 받는다는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그걸 자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실제 기술은 시장 원리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성 또는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에 좌지우지 되고 있죠.
어쨌든 현대라는 것은 우리가 꾸려가는 이 네트워크는 스스로 진화하는 성격을 이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가 전체가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네트워크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점조직으로 많이 이해했던 적이 있어요. 전화하는 경우 전화해가지고 거기 어디죠? 라고 할 때는 네트워크 개념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전화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다 주어져 있고 나는 거기 한 단말기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단말기 지점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딱 전화기를 드는 순간 어디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은 다 네트워크 자체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지점으로만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인 거죠. 네트워크를 장악하면 결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가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사회에서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런 통제라고 하는 것도 강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통제되지 않는 다양성은 뭐 혼란만 부추길 테니까 질서 또는 통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논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관심이 없었다면은 야, 기술이 뭐 스스로 진화한다 뭐 이런 말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누가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지 스스로 진화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의 자기 진화는 기술자도 기술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영 씨한테 했던가 아무튼 예술가. 예술가는 어떻게 예술가가 됩니까? 예술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면 예술 작품은 누가 만들어내죠? 예술가. 그 예술이라는 게 통제권이죠, 그죠? 예술에 대한 정의. 이걸 누가 예술 작품이라고 명명해 주겠어요? 명명하는 예술에 대한 정의, 예술을 명명하는 집단이 있는 거죠. 비평가 그룹들. 그들이 결국은 이름을 딱 붙여주는 이 예술 작품. 그럼 만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예술 작품이에요 하고 내놨어요. 뭐 키네틱 아트라는 게 요즘 그런 거예요.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남이 그려놓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운동을 부여해. 움직이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 놓고 예술 작품이래.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응? 예술에 대한 정의가 운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예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여기서 논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술 작품과 예술가가 맞물려 있는 관계인 것처럼 기술과 기술자 또한 그렇다. 근데 기술자보다 기술이 상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술의 자기 진화라는 것은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기술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논의입니다. 근데 요거는 기술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에요. 자, 3쪽에 한 4번째 줄 보니까 주어진 우리 현실. 자, 요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앞에 얘기한 전근대로부터 융합사회로 이르기까지 초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여기 포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라는 것 안에는 기존의 모든 이제 사회적인 형태까지 포괄이 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지식체계. 우리 현실에 대한 이런 그 체계적인 이론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정치학에는 없습니다. 경영학에는 좀 있어요. 경제학에는 없습니다. 신방과에도 없어요. 철학에도 없습니다.
문학에도 실제로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학문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학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 현실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쓰면서 저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제가 만들긴 했어요. 과연 우리 현실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현실은 없는 거거든요.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구자들이 우리 현실을 구성해 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논의 가운데 하나고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문, 제가 학문은 이제 알매 짜임새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이제 알아나가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체계는 당연히 여러 학문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아까 복잡계 말씀을 좀 드렸던 거, 또 시스템 사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러니까 항상 잠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체계라는 것도 항상 잠정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죠. 템포러리 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고 또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성격을, 지속적이고 뭐 영원한 이런 체계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그때그때마다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고, 자, 이 시스템 사고를 위해서 세 가지의 주요한 어떤 요소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영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줘 보시고요, 혜은 씨. 일단 그 넘나들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넘나들기. 그럼 반대는 칸막이네요. 이게 릴레이션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은 남녀 관계 이런 걸 주로 릴레이션이라고 많이 써가지고 쓰기가 좀 뭐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만큼 긴밀히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릴레이션이란 말을 좀 썼습니다. 구조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죠. 스트럭처 하면은 이제 얼개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얼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형태화된 거, 이게 얼개죠. 건물에도 얼개가 있는 것이고요. 뭐 생각에도 얼개가 있고, 우리 얼굴에도 얼개가 있는데요. 얼굴의 얼개들은 뭐 눈, 코, 입, 귀,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눈, 코, 귀, 입인가? 입, 귀인가요? 주영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눈, 코, 입 이게요? 눈, 코, 입, 귀 이렇게 되는 거죠? 눈, 코, 입, 귀. 이게 제가 그 서술 원리, 논술 원리를 쓸 때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눈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위에 있어서. 물론 얼굴의 중앙에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코부터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코부터 얘기하면 그 다음이 문제야.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시선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서술할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서술해 가면 우리가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쉽게.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먼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해야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되는가요? 좀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대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것 같아. 뭐 일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방사형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어떤 데 보니까 뭐 마른 목골도 있더라고. 마른 목골도 있고, 이제 또는 이제 만들어진 순, 조립순, 해체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 볼 때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딱 들어오면은 전면을 보게 되지만, 전면에서 이제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는
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눈, 코, 입, 귀 하면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거꾸로 해보세요. 입, 코, 눈, 귀 잘 안 돼. 예. 혹시 산토끼, 토끼야 이거 거꾸로 부르실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구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우리 뇌를 이해할 때. 컴퓨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꾸로 돌리는 것 컴퓨터는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아 컴퓨터는. 근데 우리 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먼저 경험되는 순서대로 저장을 합니다. 기억이 그런 순서로 만나는 순서대로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컴퓨터는 소리와 뭐 이미지와 영상을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근데 우리 뇌는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냄새 뭐 이거 오감을 그냥 순서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이 순서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기억의 방법은 패턴 인식밖에 없습니다. 냄새 하나만 가지고도 패턴을 만들 수 있고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 보니까 패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3,000번 정도를 봐야 된대. 그래서 이게 참 믿기진 않는데, 그런데 3,000번이라는 게 처음 패턴 형성하는 과정이 그렇고요. 그 뒤에는 패턴 형성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3번으로도 유사성을 통해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 끊임없는 이런 자극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가 패턴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뒤부터 학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언제든 이렇게 만나는 경험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리면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뇌의 특징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모든 학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뇌를 이해하는 것은 학자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패턴화, 그러니까 들쭉날쭉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빛깔 얘기하다가 냄새 얘기하다가 뭐 음악 얘기하다가 이래 상관이 없어. 대신 이것이 하나의 패턴만 이루어지면 우리 뇌는 아무 문제 없이 쭉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PPT 구성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뇌가 저걸 뭘로 저걸 오리토끼, 토끼오리로 인식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해해가지고 즐겁게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릴레이션이란 말을 좀 썼습니다. 그 우리의 이 관계라는 거는 과학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패턴화된 능력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얼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 얼개를 보통은 칸막이로 만들어요. 수학, 뭐 이렇게, 또는 물리학, 역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넘나드는 거, 이것이 일단 융합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 항들을 모두 끌어 모아가지고 어떠한 항들이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이러한 파악은 결국 우리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논의가 될 겁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판단이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내가 글을 쓰고 분석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혹시 연구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이미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가 이런 믿음 왜 갖게 됐지? 이거를 정확히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스템 사고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하면 이거는 역사적 고찰과 연결됩니다. 유래를 파악해내는 것이죠. 뇌라고 말했지만 이 뇌는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인 파악, 유래를 통해서 또 내가 이것을 확신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 검증해가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컨텍스트를 중시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목록을 이렇게 시스템 사고의 특징은 목록을 만드는 거니까 목록을 만들다 보면 빈칸들이 나와요. 빈칸들. 요것들은 예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빈칸들로 놔둔 것들은 빈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상이 안 됐지만 분명히 언젠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 사고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 관계되는 것들을 칸막이로 가두지 않고 서로 넘나들면서 이어나가는 거, 얼개를 짜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어나가는 유래 또는 역사,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그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목록화된 시스템 안에 비어있는,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또는 미처 파악해 보지 못한 빈칸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시스템 사고가 잘 되는 경우에는 이런 미래를 예견하는, 포아사이트입니다. 이때는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현실, 우리 현실에 대한 파악, 그 파악을 위한 시스템 사고, 이 둘의 기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유 방식은 바로 융합적 사고라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